제가 읽으면서 되게 인상깊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 자신을 읽었던 철학자들의 사유와 그들의 문장들을 요약하듯이 되게 절절하게 뱉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말들이 되게 절절하면서도 그의 마지막에 문장이 되진 않아요. 그럼 그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느냐? 결국 였습니다. 에? 저는 이게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이자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음일 흐라발 작가가 쓴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고 하는 작품은 35년 동안 폐지를 압축해온 남자 한타의 독백으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그는 버려지는 책 속에서 발견한 철학과 문학을 사랑하며 인용문을 압축물 속에 숨기면서 자가 꾸러미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등장한 신식 압축기계로 인해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스토리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소설의 전체 스토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거의 대부분이 자잘한 에피소드를 통한 한태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사유를 따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히는 소설입니다. 우선 제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운 고독. 마치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자체 모순적인 말이어서 더 흥미를 꾸던 구석이 있죠. 또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너무 시끄러운 주변 상황에서 혼자 고독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고독 자체가 꽤 시끄러운 상태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주인공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압축 폐지공 한타가이라는 공간은 압축기계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너저분하기 때문에 전자의 해석도 맞고, 또 그 안에서 고독을 씹으면서 무한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한타의 내면 세계도 꽤 시끄럽기 때문에 후자의 해석도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특히 더 주인공 한타가 압축 폐지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전 직장이 완전 공사판이라 다름이 없었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기계가 주변에 많았어가지고 되게 시끄럽고, 귀마개를 꺾고도 소음이 막 뚫고 들어와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과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화를 했어야 됐어요. 제대로 말이 안 들리니까 위험한 상황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런 시끄러운 소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한타가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생각의 연속에 빠져서 뭔가 망상도 오고 하기도 하고 사유도 하고, 그래서 뭔가 한타의 내밀한 사유의 과정들이 많이 공감이 가기도 하고 또 제 얘기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압축의 의미입니다. 압축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널브러진 종이를 모아서 정리한 뒤에 사각 꾸러미로 만드는 일입니다. 이 압축 행위가 후에 등장하는 신식기계의 무분별한 압축으로 인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모양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한테 압축하는 과정은 뭐 사유하는 과정처럼 보였어요. 세계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개인의 인식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서 내 것으로 소화해내는 거, 그 과정을 널브러진 종이가지들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일련의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압축하는 방식이 다를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한타의 압축 방식은 아주 느리죠. 반복적이고 또 신체적인 힘을 요구해요. 이게 사유의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사유라고 하는 건 원래 느리고 또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고독할 때 잘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한타의 압축 방식은 신식기계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한타의 압축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골라서 압축물의 중심에 가지런히 배치하고 노스틱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압축을 하는 반면에, 기계는 대상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반복적으로 또 신속하게 압축해버립니다. 한타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의미를 해석하고 사랑하는 고유한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기계는 획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상을 눌러버립니다. 즉 기계에 있어 압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상대를 그냥 처리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압축이라는 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라 행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식기계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무분별하게 압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를 폐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대치되는 둘의 상태 때문에 이 작품을 근대화에 대한 저항을 읽기도 하는데요. 훌륭한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항이 있다는 건 주장이 있다는 거고, 주장을 가지려면 메시지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설에서 저는 그런 메시지가 힘이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사각 폐지 덩어리입니다. 한타의 삶은 어찌 보면 사각 폐지 꾸러미랑 닮아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보잘것 없고요. 또 구분할 수 없는 사각 덩어리 안에 소중한 구절들을 골라 담아서 압착시켜서 폐지 덩어리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되게 꾀지지하고 볼품없는 한때 자신의 모습이랑 그 안에 있는 철학적 사유와 문학적 교양을 빗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어찌 보면 철저한 개인 도서관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분류도 표지도 없고 타인이 열람도 불가능한 오직 자신만 그 가치를 아는 장소인 거죠. 그런데 저는 한타가 진심으로 아무에게도 그 꾸러미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꾸러미를 만들 때 한태가 공을 꽤 들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중하게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골라서 압축물의 중심에 가지런히 배치하고 녹색 버튼을 일일이 눌러서 사각형이라고 하는 완결된 형태로 아주 예쁘게 압축을 해요. 근데 아주 예쁘다는 건 사실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한태의 의지에는 타인에게 보여줄 욕구도 조금은 숨겨져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작중에서 은퇴 후 압축기로 하루 한 개 꾸러미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하잖아요. 외국인이 자신의 꾸러미를 비싼 값에 사들이는 상상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요소들이 폐지 꾸러미들을 버릴 것, 폐기할 것 그런 게 아니라 전시를 전제하는 은닉을 상징하게끔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타의 압축 행위를 더 친숙하게 다가오도록 하는 매개라고 생각해요. 전시를 전제한 은닉이라고 하는 건요, 말하자면 서랍 속 원고랑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구에게 보여줄지 모르는 채로 열심히 글을 쓰거나 작품을 준비하다가 뭔가 아직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다든가 방향이 달라지는 바람에 미처 꺼내지 못하고 서랍 속에 넣어둔 언젠가 보여줄 그런 원고들이 있잖아요. 이게 굳이 꼭 글이 아니더라도 각자 아마 그런 게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 한태가 만드는 폐지덩어리가 저에게는 이런 개인의 작품들을 생각나게 하기도 하고 또 독자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공통점 때문에 특히 회고록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회고록이라는 게 뭔가요? 돌아보는 글이죠. 나아가지 않고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양식이 있고 또 고유한 문체도 있어요. 한태의 사업 폐지 덩어리는 마치 개인의 회고록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느껴지는 차이점이 있다면 한태의 이야기는 해명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해명을 포기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회고록의 필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최소한 나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감에 근거한 성취가 있거나 삶의 하나에 의미는 궤적으로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태는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면 그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본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태는 끝내 자신을 압축기 안에 위치하게 하면서 설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부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한 건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변명 같은 걸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책의 배경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책이 실제 작가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프라하의 봄이 소련군에 의해서 진압된 이후에 당시 체코는 정상화라는 이름의 강력한 검열과 통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책 내부에도 그런 배경을 엿볼 수 있는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 고학력자들이 작업장에서 쥐들의 싸움을 분석하고 있다든가 소중한 성서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불태워지고 있어요. 그럼 문화에서의 장면들이 되게 심심치 않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태가 여유롭게 혼자 고독을 씹고 있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개인이 무력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압축의 의미가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태에게 있어 이 압축, 사유라고 하는 건 사실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견딤, 몸부림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은 한낱 파리 같은 개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 붙잡고 있는 하나의 생명줄이자 도피처인 셈이죠. 그래서 신식계계가 등장했을 때 한태에게는 꽤 큰 변화가 찾아왔을 거예요. 한태의 느린 압축은 불필요해지고 개인의 고유한 리듬은 비효율로 규정되어 버립니다. 사회의 여백은 모두 제거되고, 따라서 한태는 더 이상 자신만의 언어로 삶을 정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외부에서 전부 없애버렸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미완성이 아니라 더 작성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이어서 자연스럽게 한태의 죽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말했듯이 한태는 직접 압축기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과정을 사람들은 근대화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건 여기서 한태가 저항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되게 인상깊게 봤던 장면이 있는데, 한태가 압축기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이 읽었던 철학자들의 사유와 그들의 문장들을 요약하듯이 되게 절절하게 뱉는 장면이 있거든요. 너무 절절한 거예요. 그게 마치 구해달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내가 살아왔던 전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 말들이 되게 절절하면서도 그의 마지막의 문장이 되진 않아요. 그럼 그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느냐? 결국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에? 근데 읽다 보면은 딱 아실 수가 있는데, 뜬금없이 사랑이 왜 나와?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끝나요. 작중에서 별로 이성에 대한 관심 같은 걸 보여주지 않거든요. 자기 생각밖에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기 전에 일론카,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이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뭔가 당황스러움이 저를 더 미치게 하는 게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게 작가가 보여주고 싶어 했던 세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아, 또 사랑 예찬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언어 이전의 기억이잖아요. 왜냐? 설명되기 전부터 존재하고요, 요약되든 요약되지 않든 진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비효율적인 행위예요. 왜 날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그냥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이 답이 되고요, 널 사랑한다는 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그대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아무런 뜻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압축으로 인해, 시대의 거대한 물결로 인해 해체되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압축되지 않는 경험이라는 거죠. 말해봅시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사실인가요? 진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긴 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딱 하나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라는 진리, 모순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철학관념들, 법,
규칙, 도덕,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시대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는 불법이 아닌 것들이, 거기는 불법이었던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개정의 과정들이 우리가 더 똑똑하게졌기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시대가, 사회체계가 원하는 거대한 메시지가 있고 인간은 결국 그 안에 휩쓸려서 사유하고 움직이게 돼요. 진정으로 자신의 뜻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정신장애 진단 및 통립혈랑 DSM-5가 있는데 1편을 발간했을 때 동성애는 이 안에서 정신질환으로 분류가 됐었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968년 출간된 2편에서는 동성애가 성적 일탈로 재분류가 되고요. 1973년 재편성을 통해서 동성애는 삭제가 됩니다. 현재 5편에서는 물론 WHO에서도 국제질병분류심판에서 동성애 자체를 삭제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시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시대적인 양상을 띠고 있고, 말하자면 우리의 거대한 가치관, 신념 같은 것들도 그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흡수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요즘 서점에 니체의 말들 되게 많잖아요. 쇼펜하우의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그것도 같은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랑만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사회적 체계들, 법 조항들, 그리고 도덕적 관념들이 전부 부서지고 망가지고 우리가 설사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무지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최고라는 거냐? 또 사랑이 찬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도 그렇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되게 원대한 관념으로 나오진 않아요. 한태가 죽기 전에 떠올린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 뭐였냐? 일론카였어요. 일론카가 무슨 이름이냐? 일론카는 체코헝가리권에서 흔한 여성 이름이거든요. 근데 어느 따라가면요, 이 빛, 밝은 그 횃불, 그 정도의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인식되는 빛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흔한 이름이라는 게 또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치면 영해, 은별, 지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왜 보음이라발이 이 이름을 선택했는가? 저는 그 이유가 이 이름이 흔하면서도 고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고유명사가 번역이 되나요? 요약이 되나요? 다른 나라 언어로 옮긴다고 해서 읽는 발음이 달라지지도 않고요. 이름을 해석할 수는 있어도 요약할 수는 없죠. 이렇게 번역되지 않는다는 건 언어를 설명하고 이해했던 모든 행위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름은 의미를 전달하지 않고요. 그 존재를 직접 부릅니다. 한타가 일론카를 부른다면 그건 정말 일론카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일론카를 떠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해명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그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가 진짜 사랑을 했던 사람이구나. 여기서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일론카가 뜻하는 빛, 그리고 사랑이 엄청나게 거대한 의미를 지니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건 사랑이라든가 진리를 계시하는 빛이라든가 그런 뜻으로 쓰인 단어가 애초에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게 그 사랑이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지는 않잖아요. 일론카가 한타에게 뭔가 변화를 일으켰냐 하면요,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타의 삶을 바꾼 것도 아니고 사회체제를 흔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되는 빛이라는 거죠. 저는 이 소설이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우리 각자에게도 끝까지 압축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름 하나가 있는가? 소설 안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상징 요소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봤는데요. 이제는 하고 싶은 얘기,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 그런 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각장을 시작하면 그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35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35년 동안 나는 내 압축기에 종이를 넣어 짓눌렀고 35년 동안 이것이 폐지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어왔다. 라고 하는 한타의 반복적인 독백이 주는 감정이 되게 독특하게 느껴지는 요소였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처음에는 재미있게 느껴졌고 중간부터는 안정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걸 볼 때마다 점점 슬퍼지는 거예요. 한태에게 이 독백은 압축기계의 초록 버튼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었을까?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건이나 생각을 하기 전에 이 독백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압축을 시작할 때 누르는 초록색 버튼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도 반복이 됐었죠. 하늘은 인간적이지 않다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그건 누구누구도 마찬가지다 어쩌고저쩌고 반복되는 그런 독백도 마찬가지로 붉은 버튼으로 느껴지기도 했고요. 되게 흥미로운 게 초록 버튼처럼 느껴졌던 나는 35년째 멘트가 점점 붉은 버튼처럼도 느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기는 전진이랑 후퇴 이걸 반복을 하는데 한타는 저 독백을 통해서 전진이자 후진을 동시에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작을 하고 또 시작을 한다. 다시 제대로 말하자면요, 전진이랑 후진이 구분되지 않고 똑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작중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압축기에 몸을 넣기 전에 한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수스 아드 오리기넴과 레그레수스 아드 푸투름은 같은 말이야. 너의 뇌는 압축기에 지지겨진 한 꾸러미의 사고에 불과하지. 여기서 프로그레수스 아드 오리기넴 그리고 레그레수스 아드 푸투름은 직역하자면 근원으로의 전진과 미래로의 후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두 문장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는 시간의 방향이 직선이 아니라 반복의 원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보와 퇴보, 앞과 뒤, 그리고 발전과 몰락의 개념이 전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전진한다고 믿는 모든 건 사실은 이미 되돌아가는 중이며 미래라고 부르는 건 단지 그런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한자가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의 뇌는 압축기에 지지겨진 한 꾸러미의 사고에 불과하지 않냐 라는 말은 모욕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인 셈이죠. 인간의 사고는요 독창적이지도 않고 직선적으로 발전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에는 반복되는 파편들의 압축뿐이라는 것, 그걸 한테는 알게 된 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된 건 아니었을까? 압축의 전진과 후퇴, 쥐들의 전쟁, 철학의 축적과 붕괴, 반복되는 문장들,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뒤에 남는 마지막 이름 하나, 사랑. 저는 이게 작가가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이자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사랑의 찬이나 반지성주의로 치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무언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던가 혹은 해결책, 이상 이런 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마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소설은 자기 자신이 꼽은 언어의 형태로 다시 압축되는 꼴이 될 거예요. 작가도 그걸 원치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보험일 허라벌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그의 다른 책 이야기꾼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집도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 동시대에 살았던 작가 밀란 쿤데라가 떠오르더라고요. 둘의 작품 세계가 묘하게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밀란 쿤데라의 책은 항상 제 근처에 있죠. 밀란 쿤데라가 키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 시스템이 가진 신념 체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해체하고 풍자했다면 보험일 흐라발은 그런 사회 신념 체계의 무의미를 보여주는 대신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요구하는 게 다른 거죠. 밀란 쿤데라는 설명하고 해부하고 거리 두면서 알아차리라고 뭔가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보험일 흐라발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개념을 제시하지도 풍자하지도 깨달음을 요구하지도 않죠. 그냥 압축기가 압축을 반복하는 과정,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책이 찢어지고 사랑이 남고 그런 장면을 그냥 보여주기만 해요. 저는 이런 소설이 참 좋은데 설명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만을 통해서 독자에게 해석의 권리를 넘겨준다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상태가 이미 이 세상의 기본 값이지만 그걸 어떻게 의미 있게 정할지는 우리의 몫이라는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제임스 우드가 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야기는 이야기 생산자다. 이야기란 잉여와 실망의 역동적인 조합이다. 이야기가 실망스러운 이유는 반드시 끝나야만 하기 때문이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잉여를 절묘한 실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짜 이야기는 끝이 없지만 이야기 자체의 논리가 아니라 이야기꾼이 강제한 형식에 의해 시작과 끝이 결정됐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작가의 형식이 강요하는 죽음을 넘어서려고 애쓰는 삶의 순수한 잉여를 느낀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야기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야기의 진짜 역할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독자에게 던진 질문, 우리 각자에게도 끝까지 압축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름 하나가 있는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고독, 재밌게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3번 정도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뭔가 자꾸 발견하게 되고 이것도 영상에서 말하고 싶고 이럴 정도로 못 말한 게 정말 많아요. 그만큼 재밌으니까 다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